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고, 이 올려주신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에 시신경 척수염 첫 진단을 받았고 하반신 마비와 시력 손실로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번 정도 재발은 있었고 현재는 발병 전 컨디션만큼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걷고 일상생활은 큰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신경 척수염, 하반신 마비, 시력 손실, 이게 시신경염이거든요. 시력 손실이. 그리고 척수염이라는 것이 하반신 마비를 일으킵니다. 이 중요 사항이 그 두 가지고요. 몇 년 전에는 류마티스 진단까지 받아서 현재는 엔브렐 주사만 맞고 시신경 척수염에 관한 약물은 복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염증이 아마 다 좋아졌으니까요. 이제 안 주시는 걸 겁니다. 시신경 척수염 첫 발병 당시 하반신 마비 및 괄약근 조절이 힘들었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번의 실금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재발할 때 보였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은 딱히 없는 상태라 재발은 아닌 것 같고 첫 발병 때 다친 신경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제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경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과에서 다른 과에서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 건가요? 진료를 받으면 증상이 좋아지긴 할까요? 이게 질문의 요약입니다. 이분은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진료를 잘 받으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은 하시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신 상태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신경과 의사가 아닌 분들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많지 않으시겠지만은 신경학을 전공으로 훈련을 받고 예를 들면 신경과 전문의 이런 분들은 딱 떠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는 첫 인상도 그거였는데요. 예전에 요새는 진단명이 많이 이제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근데 예전 진단명 중에 영어로요. 뉴로마이엘라이티스 옵티카라는 진단이 있었어요. 이걸 해석하면 신경, 뉴로, 마이엘라이티스가 척수염이에요. 옵티카는 시신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이름 안에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현상이 다 들어있죠. 이것은 옛날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범주, 카테고리라 그러죠. 한 범주의 증상 조합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신경계에 백질과 회백질이라는 게 있죠. 대뇌 피질은 회백질이고 그 안에 그 신경 섬유들이 있는 곳을 백질이라 그래요. 근데 뇌에서는 바깥이 회백질, 안쪽이 백질이고요. 척수에서는 그게 이제 바뀝니다. 안쪽이 회백질, 바깥쪽이 백질.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경 전체가 뇌와 척수가 모두 백질과 회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백질에만 병이 오는 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신경도 백질에 속해요. 왜냐하면 신경 세포가 아니라 신경 섬유예요. 시신경 자체에는 신경 세포는 없고 신경 섬유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증상이 있는 모든 것은 뇌와 척수와 모든 뇌 구조 중에 백질에만 병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병들은 대체적으로 면역계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계가 약간 불규칙하게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백질만 공격하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류마티스 진단도 받았다 그랬죠.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도 일종의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가 면역계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분의 주 질문 사항인 시신경염과 척수염 그리고 실금, 괄약근 이상 이게 다 척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력은 시신경의 문제. 공통점은 모두 백질이라는 점. 이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영어로는 멀티플 스클로로시스라 그러고 그 처음에는 멀티플 다발성의 스클로로시스 딱딱해진다고 경화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백질에만 발생해요. 뇌 전체 중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질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면역 시스템의 문제고 백질만 손상되더라. 그래서 그런 범주에 속하는 그것도 하나의 병이 아니고요. 그 안에도 또 세부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룹별로 치료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예전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했는데 요새는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선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론, 진료를 보시는데 신경과로 가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른 과 선생님들은 다발성 경화증이나 백질 질환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세요. 아시긴 아시지만 그리고 그중에서도 말초신경 전공 혹은 다발성 경화증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보시면 현재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색해 보면은 다 나오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전공하신 분이 백질 질환, 뇌 백질 질환, 좀 큰 범주는 말초신경 질환 거기를 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주제는 목 마사지가 위험한 이유, 뇌혈관 질환에 위험하다. 이런 제목을 했는데요. 이 제목을 선택한 계기는 제 지인한테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기사가 났는데 나는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목 마사지를 많이 하는데 기사에서 가족끼리 마사지를 받다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완전 반신마비가 됐다는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뇌혈관 질환만이 아닙니다. 이 목 마사지는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집에서 귀지를 파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아마 100명에 99명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왜? 그걸 하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과 뇌 그리고 이 목 이런 쪽 신경계를 전공하는 분들은요. 목의 그 마사지 또 영어로 하면 카이로프랙틱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분야라서 잘 하시지만 그거 하다가 너무 세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에 손상이 오고 뇌졸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비가 오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기사는 마사지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타일랜드죠. 태국. 거기 기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됐냐면은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걸 치료하셨던 의사께서 이 내용을 이제 자기 SNS에 조심하라고 이제 올리신 거예요. 거기에 올린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인이 남편이 피곤하다 그러고 목이 뻐근하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남편이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요 조합은요.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거 하다가 위험 신호하면 3가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언어장애, 의식소실, 편측마비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3가지 언어장애, 의식소실, 편측마비 중에 2가지잖아요. 언어장애와 편측마비 한쪽만 팔다리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했냐? 뇌괴사가 생겨서 사망한 거예요. 자, 요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에 그림에 손가락을 표시한 거 요게 뇌괴사가 된 거예요. 뇌경색이에요. 여기 시커먼 게 뇌가 녹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 뇌경색이 크게 생겼어요, 좌반구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혈관인데요. 이게 중앙이에요. 중앙선. 이게 우측 혈관, 좌측 혈관인데 여기가 목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여기가 뇌예요. 여기가 자잘하게 보이는 데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은 혈관이 잘 올라가는데 왼쪽은 가다가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할 게 없죠. 여기에 여기 시옷자처럼 돼 있는 게 요게 어 척추동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동맥 부분인데 위에 올라가면은 중뇌동맥, 뭐 전뇌동맥, 중뇌동맥의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가 혈액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조직이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뇌경색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뇌괴사로 해서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이제 겁나시죠? 마사지 하겠나? 근데 이 목 부위를 이제 이 메카니컬하게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 건드리면 세게 건드리면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나열을 우선 해 볼게요. 나열을 어떤 일이 우선 뇌혈관 질환이 나열 먼저 해 볼게요. 목 마사지를 할 때 목 마사지를 직업으로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 마사지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 마사지가 너무 과했을 때, 잘못됐을 때 뭐든지 그렇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잘못됐나요? 도로가 잘못됐나요? 거기서 안전을 지키지 않고 과속하고 정비를 안 했을 때 사고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목 마사지가 잘못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 방금 보여드렸던 동맥박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중에 동맥 중에 아까 그분은 경동맥 박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스크라고 보통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아니고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건데 그 옆에 이렇게 끈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인대라고 하는데 그 인대가 손상될 수 있어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파니 디스크, 옆에 끈들, 인대 손상. 그다음에 척수는 그 척추뼈 기둥 안에 아까 우리 사전 질문 올라왔던 척수라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그 뼈 속으로 통과합니다. 터널 속으로. 그러니까는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인대 손상도 생길 수 있다면 그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신경 조직도 손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척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면 그냥 사지마비 내지는 하지마비예요. 다리마비, 하반신마비. 그다음에 거기서 가닥가닥 나오는 말초신경 손상. 그리고 그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근육들의 염좌 및 근섬유 손상.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써 있는 혈관 파열 및 혈종은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이 아니라 뇌혈관이 아니라 이 겉에 있는 혈관들도 자극이 세면은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혈종,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덩어리가 이렇게 혹처럼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렸던 이분, 여기에 생겼던 이분은 목 마사지 중에 과도하게 비틀거나 압박을 하면은 그 혈관이 비틀리겠죠. 혈관이, 동맥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맥이라는 게요. 그 벽이 하나의 층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안쪽을 내벽이라고 말해요. 근데 뭐 내벽, 중벽, 외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깥, 중간, 안쪽. 근데 그 안쪽에 있는 내벽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비틀리면은 거기가 흠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긁힌 것처럼. 그러면은 거기가 찢어져요. 근데 찢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를 혈액이 파고드는데 혈액이 그걸 파고들어요? 우리는 주로 혈액이 출혈된 걸 보죠. 이렇게 피가 고여 있거나 흐르는 걸 보죠. 근데 혈관 안에서의 혈압은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혈압은요. 우리
뭐 120에 80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수은 그 높이거든요. 수은을 밀어 올리는 높이. 물로 환산하면은 120이라는 게 물기둥으로 12m예요. 대략. 12m를 쏘아 올리는 그 압력이에요. 고혈압인 사람은 12m가 아니라 160으로 올라가면 16m 올라가는 거죠. 그런 압력으로 심장에서 나오는데 경동맥이라는 건 심장 나오자마자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혈압이 높겠죠. 물로 10 몇 미터 밀어 올리는 혈압이 그 틈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개의 층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층이 있는데 흠이 생기면 거기를 혈액이 파고들면서 이걸 찢어버려요. 그래서 벽이 찢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박리가 된다. 동맥 박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원래 혈관 안쪽에 혈액이 흐르는 쪽으로 파고들면서 얘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혈전이 형성돼요. 그게 바로 그냥 뇌로 휩쓸려 가는 거죠.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그래서 뇌졸중이 생깁니다. 겁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요. 응급실에 심심치 않게 이걸로 해서 오십니다. 뇌졸중으로 생각해서 이제 뇌졸중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 벽이 찢어져 있더라. 그러면 대개 그러한 자극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사례로 들었던 그분은 요러한 상황 때문에 생겼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도 생깁니다. 왜냐? 디스크라는 건 척추 사이에 이렇게 판이 있는 건데 거기에 그걸 확 비틀어 버리면 그 사이에 이 척추뼈에 있는 디스크랑 무릎 연골이랑 다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말랑말랑하거든요. 그게 틈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뒤틀리니까. 그래서 그게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발생 디스크가 아니라 외력에 의한 디스크죠. 그러면 그게 신경을 압박하게 될 테니까 디스크 증상과 똑같이 통증, 저림, 감각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옆에 있는 끈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 인대인데 그 인대도 똑같이 찢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찢어지진 않는데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대가 관절을 이렇게 벽돌이 무너지지 않게 잘 유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뼈가 층층이 쌓여 있는 벽돌이 불안정해지니까 거기서 통증이 그러니까 신경 누르고 그래 가지고 신경 누르고 근육이 뒤틀리고 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경추인대 손상. 그다음에 척수 손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내려오는 아주 가장 굵은 신경 다발이 척수라고 있는데 그 척수 조금 이제 불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뼈 감자탕 있죠. 그거 먹다 보면은 척추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유심히 보세요. 거기서 뼈로 이렇게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구멍.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죠. 그 안에 구멍이 바로 척수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꽤 커요. 동물은 이 정도 동물은 요 정도 굵기가 되고 뭐 돼지는 이 정도 되고 사람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는 척수를 뒤틀리니까 척수도 뒤틀려요. 그래서 손상됐다. 그러면은 거기 내려오는 신경 다 손상되면 그냥 여기 보면은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딱 손상돼. 목에서 생기면 사지마비예요. 팔다리 모두 마비. 가볍게 오면은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뭐 저리거나 그 정도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발생한다면. 말초신경은 그 굵은 다발에서 나오는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 하나마다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자율신경 기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는 감각신경이면은 통증이나 저림, 운동신경은 근력 약화가 생깁니다. 팔이나 손, 그리고 여기서는 팔이나 손만 얘기한 게 이제 다리는 허리에서 생기니까 허리 마사지에서는 그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에서는 이 팔과 손이고요. 말초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근육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염좌 및 근섬유 손상. 이건 운동하다 생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염증, 통증,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 아주 심각한 질병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예요. 근데 가장 표층에 생기는 이 겉에 혈관 파열 및 혈종만 해도 이제 작은 혈관을 터뜨리면 여기에 멍이 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져지는 혈액 덩어리죠. 그걸 혈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생기면 이거 낫는데 멍이 났는데 최소 2주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생겼다면은 만약에 진단을 하게 되면은 2주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누구랑 다투거나 뭐 그럴 때 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목 건드렸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이거 다 생길 수 있어요. 팔다리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뭘로 때리거나 손으로 치거나 하는 거는 그냥 거기만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의 가지라서 혈관 파열 및 혈종 요 정도밖에 안 생겨요. 근데 목은 이거 다 생깁니다. 이 신경 손상, 척수 손상, 경추인대 손상, 목 디스크, 경동맥 손상 이거 다 생길 수 있고, 반신마비, 혼수 상태, 뭐 팔다리 마비 다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목을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 발생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의학적으로는 그 외력에 의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단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당한 사람도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가해하신 분도 굉장히 복잡한 일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꼭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목은 건드리지 마세요. 목은. 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 내용이 목은 건드리지 마라가 됐는데, 예. 그렇게 오늘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답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바닥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을 느끼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병원 가면은 10군데 병원을 가면 한 7, 8군데는 혈류장애라고 말을 해요. 근데 현실은요. 그리고 한 2, 3군데는 그거는 말초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거꾸로예요. 말초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게 70-80%, 그리고 혈류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20-30%.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게 뭐 꼭 큰 질병이 아니어도 내가 자세가 안 좋거나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뭐 운동을 잘못했거나 발로 내려가는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병원 가기 전에 해 보실 거는 스트레칭 하시고 온욕, 반신욕 같은 따끈하게 해 줘서 그 신경을 잘 풀어 주고 혈류도 잘 가게 하면 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목 마사지기를 목 디스크 환자가 써도 되나요? 요즘 승모 목 마사지기 유행하던데 목 디스크 환자가 저런 강한 압박을 주는 목 마사지기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거 기계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마사지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압력과 파워를 너무 높이시지 말라는 겁니다. 압력과 파워를 적절하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면 약 혹은 가장 강하게 해도 중간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래요. 근데 강하게 해야만 난 좋아요 이런 분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도의 문제다. 세기를 약하게만 하면 문제가 되게는 없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평소에 피곤할 때마다 목이 너무 뻣뻣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목을 마사지 해 주면 피로가 조금 풀릴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면은 마사지는 약하게, 그래서 피로 회복에 도움돼요. 약하게, 표층을 위주로 약하게, 그리고 따끈한 핫팩이나 온욕을 해 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2가지. 약한 마사지와 온욕. 예. 그다음에 목 디스크가 목 돌리기에도 위험하고 안 되는 짓인가요? 그래서 저는 목 체조를 할 때 절대로 각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각도 45도 정도로까지만 하고, 혹은 그 이내로만 하고, 그다음에 자꾸 돌리는 것보다요. 여기 스트레칭 하는 거는요. 한 각도를 조금 유지시켜 주는 게 좋아요. 유지 여러 방향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각도를 너무 많이 꺾거나 너무 세게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목도 뻐근해서 마사지건으로 자주 하는데 저에겐 중요한 강의이네요. 마사지건 자주 하느로 왼손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자주 오는데 마사지 때문일 수도 있나요? 아 저도 마사지건이 있어요. 저는 마사지 잘 안 하는데 아들이 선물을 해 가지고 쓰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마사지건은 누르는 압력을 내 손으로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누르거나 거기에 강도를 강으로 하지 마시고 약하게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떨리는 거잖아요, 마사지건이. 떨림. 그 진동으로 많이 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압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진동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강하게 하면은 그런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거예요. 약하게 하면은 안 생길 겁니다, 아마. 자, 이 질문이 계속 올라오셔 가지고 요 하나만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은 님인가요? 예.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우측머리를 찌르거나 욱신거리는 듯한 두통이 있습니다. 우측머리. 귀 안쪽이 가지 아프고 목과 잇몸도 좀 부었습니다. 머리를 쓸어 넘길 때 두피도 같이 아프고 머리를 눌러도 아프네요. 원래는 혓바닥에도 뭐가 나서 따가웠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비인후과, 신경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요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대상포진인가 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또 3 차 신경통인가 보다. 그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대상포진이 아니고 3 차 신경통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하려면 이게 우리가 찾아보면 피부에 "포진이 없어도 대상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피부에 포진이 없으면 아직 대상포진은 아닙니다. 그냥 신경염이 오면은 똑같은 증상이 생겨요. 근데 신경염에서 발진이 생기면 그걸 대상포진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대상포진도 신경염이에요. 신경염이라는 큰 범주가 있고 그중에 대상포진도 있고 3 차 신경통도 있고 그래요. 3 차 신경통은 3 차 신경 가지 중에 어느 한 곳 혹은 3 곳 모두가 매우 심하게 아픈 경우예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근데 아프다고 다 3 차 신경통이라고 저는 말 안 해요. 그러면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심한 경우만 대상포진이냐 3 차 신경통이냐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신경염이다. 혹은 3 차 빼고 신경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은 신경염과 신경통의 가벼운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왜 생기느냐? 되게 면역이 약해서 실제로 염증이 생겨서 생기기도 하고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신경과이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도는 신경과 쪽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신경과를 가시기를 권하고 이비인후과가 많으니까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됩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특히 귀 자체, 코 자체, 목 자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니까 거기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나으면 되는 거고 안 나으면 신경과 가도 되고 신경과 갔는데 안 나으면 이비인후과 가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잊지 마셔야 될 거 목은 건드리지 말자.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